박기동 박사님은 저희 항공물질팀의 팀장으로 계시고, 지금 박승민 교수님은 저희 석박사 지도 교수님이시고요. 지금도 같이 항공물질에서 공동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항공물질 하면 지금 그 추세가 지금 수준이 한 마이크론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하면 다 마이크론 수준에서 말씀드리고요. 이제 나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정보 디스플레이 하는 저파공 쪽에서는 많이 하시는 분이 안 계신데요. 지금 반도체하고 지금 거의 국내 전자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정보 디스플레이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 정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 G7 과제 통해서 정부에서 돈 많이 투자했고요. 그때 그 G7 할 때는 이쪽에 PDP하고 LCD 그리고 FED 세 가지에서 이제 했었는데 그 G7 과제가 끝나면서 올해 다시 1년에 200억짜리 프론티어 사업이 이 차세대 정보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때는 이쪽 PDP하고 LCD가 지금 시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갔고요. 나머지 3D라든지 전기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방향으로 지금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어쨌든 그 정보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격인데요. 가격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지금 PDP, LCD 이런 것도 나중에는 전부 다 이제 재료라든지 그런 게 다 유기 쪽으로 바뀌어야 된답니다. 유기가 CVD라든지 그런 복잡한 공정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전유기로 간다고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 무게형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방향은 아니죠. 디스플레이 전체 시장을 보면은 저희가 지금 LCD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세계 시장 1위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한 2010년도에 있어서 LCD라든지 PDP는 이제 평판 디스플레이에서 한 45% 차지해가지고 세계 1위를 달성할 거로 예측되고 있고요. 지금 평판 디스플레이 시장의 대부분은 지금은 LCD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LCD가 차지하고 PDP가 일부 차지하고 있는데, 점차 갈수록 PDP가 가정용 HD TV 시장을 파고들어가지고 점점 시장을 형성해 갈 거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평판 디스플레이 대표적인 게 지금 PDP하고 LCD인데요. PDP 같은 경우에는 40인치 이상 대형의 가정용 벽걸이 TV로 거의 표시를 하고요. LCD 같은 경우에도 지금 LCD TV 시장이 가장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쪽은 40인치 이하의 중대형 LCD TV 시장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가정용을 뚫어오느냐 이건데, 지금은 가격이 워낙 비싸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로젝트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가격을 다운시켜가지고 TV 시장을 진입하느냐.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재료하고 부품 소재하고 공정 기술 개발인데요. 형광체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전국 소재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는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형광체니까 저희는 형광체를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 형광체가 중요한 분야가 평판 디스플레이 중에서도 PDP하고요, FED라는 거, 또 LED, 그리고 LCD는 이제 형광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은 그 뒤에 백라이트를 써가지고 그 안에도 어떤 형광체가 들어가고요. 어떤 이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중에서 형광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팀에서 주로 하는 게 이 PDP용 형광체인데요. PDP용 형광체를 주로 하는 이유가 지금 CRT 이런 데도 형광체를 쓰지만은 지금 그거는 시장에 나온 지 몇십 년 돼가지고 형광체가 어느 정도 기술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은 이제 주로 연구가 안 되겠고, 반면에 PD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기존 CRT용 형광체를 사용할 수도 없고 또 구조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형광체에 대한 요구되는 특성이 훨씬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CRT 같은 경우는 형광체가 도트 형태로 이제 인쇄되어 있는데, 지금 PDP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우리 U자에 베리어링이라고 하는데, 이 자그마한 방 안에 형광체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코팅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이유가 좀이라도 고기도를 얻기 위해서 저런 형태로 가게 되는데요. 이 폭이 한 100마이크론, 한 200마이크론 되는데, 그 안에다 형광체를 고르게 입히려면 입자도 작아져야 되고 형태도 구형해야 되고 그런 까다로운 형광체를 요구하게 됩니다. 또 아까 PDP 같은 경우에 지금 딱 나와 있는 형광체가 조성이 딱 정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가장 많이 쓰는 RGB 조성이 있긴 하지만은
어차피 지금도 형광체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더 나은 특성의 새로운 형광체 개발 요구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을 주로 하는 게 조합화학이라든지 재료 설계라는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신규 조성의 형광물질을 탐색하는 쪽을 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지금 알려져 있는 형광체를 어떻게 대량으로 좋은 특성을 가지는 형광체를 합성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제가 주로 하는 일입니다. 주로 이제 구형 형광체 하게 되면은 액상하고 기상 그런 공정에 의해서 합성되어지는데요. 저희는 이제 기상 쪽으로 하고 있고요. 기상 공정 중에서도 액적을 이용해가지고 입자를 이용한 분무열 공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선조 수준에서 보면은 총파를 이용해서 하루에 한 5kg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갖췄고요. 주로 여기서 장치가 커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이 형태 제어 기술인데요. 형태 제어 기술을 하는 거하고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 적용 분야는 형광체라든지 전구술대 등을 사용합니다. 이거 보시면 지금 왼쪽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PDP에서 사용되는 형광체인데요. 대부분 다 일본에서 수입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LG화학이라든지 삼성SD에서 일부 개발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대부분 수입해서 쓰고 있고요. 또 제조한 게 고상법에서 제조되어 있기 때문에 구형이 아니고 좀 불규칙한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개발하는 거는 구형 형광체고요. 이런 구형 형광체가 왜 필요하냐면은 지금 이게 아까 형광체가 발라져 있는 아까 그 U자 형태였는데요. 지금 이 벽면하고 밑에 부분이 형광체가 쫙 깔려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나와 있는 PDP는 이런 형태지만 지금 PDP가 화질이 좀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게 되면은 좀 더 이 형광체 방이 이렇게 이런 룸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룸 형태로 이렇게 되면 이쪽 양면뿐만 아니라 이쪽 면에서도 코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점점 코팅 기술도 어려워지고 지금은 이쪽은 그냥 스크린 프린팅 기술을 쓰는데 이 정도 가게 되면 잉크젯 프린팅이라든지 그런 새로운 공정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또 형광체도 기존 형광체는 못 쓰고 입자가 지금 쓰이는 한 3에서 5마이크론 정도 되는데 크기가 한 1마이크론 정도 낮아져야 되고요. 또 형태도 완벽히 구형 형태를 가져야지 이런 기술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주로 다 기상위에서 이제 형광체를 개발하는 건데 기상하면은 초반적으로 지금 많이 하시는 이쪽하고 저희가 하는 이쪽 분야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형광체가 대부분이 다 최소한 3성분기, 4성분기 이상이라 가지고 이쪽 기상주법에서는 많이 어렵습니다. 조성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주로 이쪽 분무열 분야로 쓰고요. 저는 지금 요구하는 형광체가 3에서 한 1마이크론 수준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는 지금 이 분무열 분야법이 가장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분무열법의 장점을 보면은 형광체 제조 입장에서 봅니다. 형광체가 대부분 다성분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상법에서는 어떤 A하고 B하고 반응시켜서 C를 합성할 때 보통 세라믹이기 때문에 보통 1400도, 1500도 고온이 필요하고요. 또 장시간, 열칠시간이 필요하고 또 열칠한 다음에 밀링 공정, 다시 재열칠 공정 이렇게 한번 이 형광체 제조를 하면 공정에 한 며칠 걸리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분무열분해법에서는 액적이 건조 단계에서 A하고 B란 원료 물질들이 거의 나노미터 수준으로 혼합이 되기 때문에 고상법보다 낮은 온도에서 열칠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조성도 균일하기 때문에 휘도 면에서도 훨씬 좋은 특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분무열분해법의 장점을 살펴보면 먼저 일단 구형이 가장 중요하고요. 구형이 유지하고 그다음 응집이 없다는 거, 그리고 서브마이크론에서 수마이크론까지 조절이 가능해가지고 어쨌든 고화질 PDP 쪽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이 분무열분해 공정의 미국에서 상용화시킨 상용 공정인데요. 어차피 이쪽 앞쪽에 중요한 초음파 부분은 안 보여주고 입자 회수 부분하고 반응기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이처럼 장치를 키워가지고 스케일업하는 공정하고요. 그래서 하는 게 어쨌든 초음파에서는 진동자 개수를 몇 개 하느냐에 따라서 액적을 많이 발생시켜야 되는데요. 지금 이 같은 경우는 가정용 가습기 30대를 조그맣게 압축시켜가지고 액적 발생을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저는 이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저희 선들이랑 파일럿 규모의 장치가 지금 세팅되어져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장치가 점점 커지다 보면 제조 조건이 점점 열악해져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 구형 형상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일반적인 실험실 규모에서도 보통 보면은 원래는 액정이 천천히 건조돼 가지고 정확한 냉산 입자가 얻어져야 되는데 보통 워낙에 액정의 건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표면에서부터 먼저 섭취이 돼가지고 이런 활로한 입자가 된다든지 이렇게 깨져가지고 다이모델한 입자를 흔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장치가 커지게 되면 가스량도 증가하게 되고 반응기가 커지기 때문에 열정 분달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점차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얻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희 장치의 그 조건을 보면 일반적인 실험실 규모에서는 가스량도 한 2리터밖에 안 되고요. 저희 장치는 그게 한 45리터 되고 체류 시간도 액적이 반응기 내에서의 체류 시간이 원래는 보통 한 실험실에서 하는 건 2초에서 한 수십 초까지 큰데요. 저희는 한 0.6초밖에 안 되고요. 또 중요한 초음파 진동자 액수를 늘려가지고 액적 발생량을 극적으로 늘렸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가장 문제가 있죠. 형태 제한 쪽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형태 제어를 위해서 형태 제어를 하려면 어떤 반응기 조건을 가스량을 줄인다든지 이런 반응 경도를 낮춘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어쩌면 생산성 측면에서 이게 어렵고요. 그냥 어쨌든 해결해야 될 것은 용액, 분무 용액으로 쓰는 특성을 제어해가지고 어떻게 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콜로이드 용액을 쓰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적이 건조되면서 할로한 입자가 되는 이유가 표면에서 먼저 용질들이 섭취가 일어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densan 입자가 얻으려면은 섭취될 때 이 액정 내부에서도 동시에 용질들이 섭취이 되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걸 이제 볼륨 프리시피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콜로이드 용액을 한 몇십 나노되는 콜로이드 입자들을 이 안에 용액 안에다 박아놓으면은 건조될 때 불균형을 생성해서 입자 내부에서 동시에 섭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입자 내부가 찬 입자를 얻을 수도 있고요. 여기가 한 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저희 장치에서 만들어진 형광체인데요. 구형은 구형이지만 거의 축구공식이라 가지고 어디 쓸 수 없습니다. 아까 같은 콜로이드 용액을 똑같은 장치에서도 저 속이 찬 입자가 제조되게 되는 거고요. 또 저희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게 폴리머 용액을 쓰는 건데요. 그 원리를 보면은 액정 내에다가 폴리머를 체인이긴 폴리머를 넣어주면 내가 건조 단계에서 내가 액적을 섭취시키는 게 아니라 겔화되게 합니다. 액적이 겔화되면 용질들의 섭취도 속도도 늦어지고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제 섭취가 나가지고 아주 densan 입자가 얻어지는데 또한 폴리머 용액 쓰면 문제가 뭐냐? 폴리머 용액을 분무 용액으로 쓰게 되면 지금 저희가 하는 초음파가 분무가 잘 안 됩니다. 그 액적을 발생시켜야지 그게 입자로 가는데 그런 분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폴리머도 제대로 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아예 액적 단계에서는 그런 폴리머가 들어있지 않고 단지 폴리머를 형성시킬 수 있는 전구체 물질만 넣어주고 그래서 분무에는 영향 없게 하고 이 반응기 내에서 그런 폴리머레이션을 시켜가지고 형태 제한하는 걸 하자. 그렇게 하는 게 저희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게 지금 에스테라 반응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시트릭 애시드하고 에틸렌 글리콜을 아까 분무 용액에 넣어줘가지고 얘들은 이제 고온에서 쉽게 에스테라 반응을 형성해가지고 체인이 긴 고분자를 형성하기 때문에 분무 용액 단계에서 시트릭 애시드와 그걸 넣어주고 형광체를 만들면 아주 densan 입자가 얻어지게 됩니다. 한 예인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저희 실험실 규모에서 만든 적색 형광체인데요. 거의 쓸 수 없을 정도로 할로한 입자가 얻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할로한 입자가 얻어지는 이유가 형광체 하게 되면 스프레이에서 나온 거를 가지고 1200도, 1300도에서 한 몇 시간 정도 열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원래 할로한 입자들이처럼 깨지게 됩니다. 반면에 공대를 이용하게 되면 지금 표현을 유지하게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에스테라 반응을 이용 안 하고 단지 폴리머만 넣는 경우인데요. 아까처럼 폴리머 넣게 되면 이제 분무 용액에 문제도 있지만은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에틸렌 글리콜이고 폴리에틸렌 글리콜의 분자량이 한 건데 분자량이 한 200일 때, 1500일 때 분자량이 커지면 저는 폴리머를 넣었기 때문에 어떤 저분자량일 때보다는 형태 제어가 많이 됐지만 아직도 거의 할로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형도 아니고 또 문제가 있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트레이트하고 폴리에틸렌글리콜을 에 따른 건데, 저는 앞에 폴리에틸렌글리콜만 넣었을 때보다도 폴리머 분자량이 낮은 경우에도 스트레이트가 조금만 들어가게 되면 완벽한 구형 형성이 일어나고요. 형태제가 아주 잘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쨌든 이 일반적인 폴리머 용액을 안 쓰게 되면은 건조기에서 일단 아주 깨지는 입자가 얻어지는 거고, 다시 폴리머 용액을 쓰는 경우에는 저는 완전한 결합이 안 돼가지고 속에 빈 입자가 얻어지고요. 저희가 하는 스티게이스라고 지금글리콜을 이용한 SR 반응을 이용하게 되면은 완전한 연산 입자가 얻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형태 측면, 혈광체가 발광 특성하고 가장 중요한 게, 형태하고 가장 중요한 게 발광 특성입니다. 어쨌든 빛이 잘 나야지 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형광체에서 빛이 발광 특성에 미치는 게 표면의 결함인데요. 표면 결함을 얼마나 없애주느냐에 대해서 형광체의 발광 특성이 아주 변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일반적으로 커머셜하고 비교해보면 저는 에틸렌 글리콜만 넣는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더 할로한 입자인 경우에는 오히려 상용보다 희도가 좀 떨어지고요. 오히려 더 표면 가운데 증가해가지고, 반면에 이제 dense한 입자들은 구형이라서가 아니라 안에 표면이 차있기 때문에 표면 결함들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희도가 상용보다 한 40%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나노 심포지움이라 가지고 여기 발가락으로 나노 입자 만들라고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그 방향이 아까 폴리머 쓰게 되면 아주 dense한 입자가 얻어지지 않습니까? dense한 입자가 얻어지는데 여기다 어떤 첨가제를 적용하게 되면 좀 나노 형광체가 가는데, 그 나노 형광체를 만들려면은 보통은 이제 밀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밀링 과정을 거치면 한 수백 나노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액상 공정을 거친다든지, 또 그런 문제점이 액상 공정을 거쳐도 결국은 이제 1300도씩 열처리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나노미터 입자 특성이 이제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노 형광체가 어려운 점이 그런데요. 어쨌든 또 형광체는 또 나노 수준으로 가야 되고요. 나노 해봐서 지금 수준에서는 한 수백 나노지만요. 그런 지금 나노 형광체 합성의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마이크론을 가지든지 구형을 가지지만은 열처리 과정에서 자기네가 나노미터 수준으로 깨지는 겁니다. 체결점을 해가지고, 그러게 되면 밀링 공정도 필요 없고요. 지금 보시듯이 거의 크게 한 100에서 한 200나노 정도 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전혀 밀링도 안 거치고 단순히 열처리 과정을 거쳐서 나온 입자이기 때문에 많은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 그 입자가 지금 형광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자가 작아지면 오히려 희도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밀링 공정을 거쳐서 하게 되면 저는 표면이 작을수록 표면에 결함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십 마이크론까지는 보상법에 상대적인 것보다 저는 희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아까 같은 스프레이어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그 어떤 인위적인 로 해가지고 표면을 깎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노 크기를 가지만은 커머셜도 훨씬 좋은 특성을 가지고요. 또 중요한 게 저희가 여기원이 UV냐 VV냐에 따라서 있는데, 이거 같은 이제 램프용이라든지 그런 용이고, 이제 PDP 쓰려면 이제 진공자외선의 특성인데, 진공자외선 팩에서도 지금 커머셜보다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이제 거의 사활을 넣는 게 이제 PDP용 형광체인데요. PDP용 형광체가 되면 어쩌면 RGB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천연색을 내게 되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이 적색은 이 보라이트 계통하고, 녹색은 징치비트, 또 청색은 바이오마그네 샤넬 같은 그런 물질이 쓰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스프레이로 만들게 되면 이런 할로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할로한 형태를 가지고 그리고 문제점이고요. 특히 청색 같은 경우는 얘가 탄상으로 결정성장하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열칠하게 되는 것처럼 구형이지만은 탄상이 응집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제어해가지고 저런 완벽한 구형을 얻느냐 하는 게 저희 연구 주 목적입니다. 이제 PDP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청색인데요. 어디나 모든 형광체에서 LED든 LCD든 대부분이 청색 형광체가 개발이 안 돼가지고 총천색을 내는데 항상 늦습니다. PDP도 마찬가지로 이 청색이 발광 속도라든지 그런 게 잘 떨어져가지고 지금 PDP에 문제가 있고요. 또 청색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유로피움이 덮인 이제 이 깔아가지고 환원 분위기에서만 제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PDP 공정은 또 그 유리를 공책한다든지 그런
유기 파일들을 날려보낸다든지 할 때 한 500도씨에서 계속 열처리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형광체가 특성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색 형광체를 얼마나 고기도를 달성하느냐, 그런 열화되는 것을 줄이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그런 면에서 있어서도 이런 현상이라든지 이런 팔로 한 게 그런 그 열적인 안정성도 많이 떨어지게 돼가지고 저희가 개발한 이런 완전히 침향 구조의 청색 형광체가 좋은 특성을 나타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형광체는 지금 TDP 제조업 중 LG전자라든지 삼성SDI 이런 데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구형이면서 어쨌든 일반적인 고산법에서 나오는 것과도 희도도 지금은 몇 퍼센트 이상씩은 좋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녹색인데 녹색도 저는 지금 저희 장치에서 만들어지는 이렇게 할로하고 쭈글쭈글한 형태가 되는데 여기다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징크실리케이트 합성에서는 저희가 콜로이드 용액을 쓰고요. 핀도 실리카를 써가지고 콜로이드 용액을 써가지고 형태제하고 앞에 청색 형광체 같은 경우는 이제 고문자 용액을 이용해가지고 형태제하는 쪽인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유기 고문자를 쓰는 게 아니라 알루미늄 무유기 고문자를 용액을 사용하게 됩니다. 엑스랑 공유해가지고 알루미늄 하이독사이드를 체인을 효력시켜가지고 무유기 고문자 용액에다가 첨가하는 덴산입자라고 하고요. 적색은 주로 이제 유기 고문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녹색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형 형광체가 일본 상용 제품에 비해서 효과가 좋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특성이 좋고요. 또 녹색 형광체 같은 가장 중요한 게 장광 시간인데 옛날 LCD 같은 거 보시면 박천호가 공을 던지면 이제 뒤에 잔상이 들어가지고 공 날아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PDP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개선됐지만은 자세히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녹색 형광체가 장광 시간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이 녹색 형광체가 장광 시간 하게 되면 보통 원래 희도의 10분의 1 밝기가 될 때까지 떨어지는 시간을 얘기하는데 그 시간이 보통 한 7ms 정도 예로 나눠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제품들은 한 15ms 하든지 10ms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나온 것은 그런 것도 많이 해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시험실은 저희도 일본이나 일본에서 고산법을 쓰기 때문에 고산법으로 가자 해가지고 고산법을 주로 하다가 해보니까 몇십 년 경력되는 일본 업체를 저희가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저희 LG화학이라든지 삼성SDI 정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는 고산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액상법하고 기상법으로 주로 전환해가지고 지금 PDP가 아니라 나중에 차세대 고화질 PDP에 적용 가능한 그런 기능성 형광체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 사업화시키자는 쪽으로 지금 완전히 턴해가지고 또 지금은 기상법 위주로 지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형광체 그 중요한 응용 분야 중에 하나가 지금 그 LED인데요. 앞에는 저희가 PDP를 좀 할 수 있고 지금 LED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가장 큰 게 조명용입니다. 지금은 원래 그 형광등이 에너지 절약 이런 것 때문에 3파전 램프로 가고 있는데요. 또 몇 년 후에 되면 3파전 램프에서 LED 램프로 또 언젠가는 전환될 것입니다. 그 LED를 활용하게 되면 이제 그 전기 같은 게 소비가 양이 적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어쨌든 그런 법안도 나중에는 그렇게 갈 것이고요. 지금은 가격이 비싸고 그만한 지금 발광 시스템이 안 나와서 그런데요. 지금 기존 백색 LED 같은 경우에는 청색 LED에다가 황록색 나는 그런 야글한 형광체를 일부 도포시켜가지고 황록색하고 청색을 결합시켜가지고 백색을 내게 됩니다. 근데 어쩌면 저희가 원하는 완벽한 백색이라는 것은 RGB 세 색깔이 결합돼가지고 내야 되기 때문에 눈에도 좋고 완벽한 백색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자외선을 내는 LED 기판에다가 RGB 형광체를 도포시켜가지고 백색을 내자 하는 게 요즘 신규 추르고요. 어쨌든 백색 LED는 이쪽으로 갈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자외선 LED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에너지를 얻으려면 자외선에서 나오는 파장이 한 380에서 한 400나노 이상 돼야 됩니다. 그 여기 어느 정도 되려면요. 근데 이제 보통 형광체는 360나노 이상 넘어가면 거기에 특성이 좀 형광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 여기 저희가 쓰는 램프도 대부분 다 2호차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개발에 사활을 거는 게 여기에 맞는 형광체 조성을 찾자 하는 거고 또 어쨌든 이게 UV 기판 위에 형광체가 균일하게 풀려야 되기 때문에 입자도 작아야 되고 그런 구형해야 되고 그런 특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UV를 완전히 차단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UV가 저희 눈에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합성 기술하고 신규 형광체 조성 찾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발한 형광체를 가지고 실제 LED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배송 나누는 거고요. 적색, 녹색, 청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벤처기업하고 많이 연구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형광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지금 가장 좋은 형광체가 PDP형하고 LED형 그쪽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의료기기에서는 엑스레이형 형광체라든지 되게 다양하게 분야를 넓히려고 하고요. 형광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고 디스플레이지의 대표적인 형광체 연구원하고 연구단에서 나와 있고요. 하우스 월로에 나올 것입니다. 이쪽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